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심화 과정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고려 시대의 정치사 파트까지 교재에 있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가지고 계신 교재 181페이지입니다. 고려 경제, 사회, 문화사 파트 내용들의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쪽에 1번 문제 있죠. 고려 경제에서 1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려시대 전식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고려 전식과 토지제도죠. 경종대 시정전식과 목종대 개정전식과 그 다음에 문종대 때 경정전식과입니다. 물론 국초의 역분전에서부터 가죠. 그러다가 1170년 무신정변에서 붕괴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려 원종대 때 녹과전이 나오고요. 그리고 고려 말 공양왕대 때 과전법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 그러면 가번은 경종대 때니까 시정전식과입니다. 그 다음에 나번은 목종대니까 개정전식과고요. 그 다음에 다는 문종대니까 경정전식과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가시기에는 관품과 인품이 병용된 다원적 기준이 적용되었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정전식과에서는 역분전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전식과는 관품만 기준해야 되는데 인품과 관품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역분전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종대 개정전식과입니다. 같은 양의 전지 시지를 직산관 및 무관들에게 지급다. 같은 양이 아니라 전식과는 뭐예요? 과라고 하는 관등을 기준해서 그러니까 1과에서 문무 18과까지 그러니까 요즘 얘기를 한다면은 1급 공무원에서 9급 공무원까지 월급이 다 같다. 이런 얘기인데 그건 아니죠. 1급 공무원이 더 많겠지. 9급 공무원이 월급이 좀 작겠죠. 이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같은 양 이게 잘못됐습니다. 3번. 문종대 경정전식과입니다. 다시기에는 현직 관료에 한해서 토지를 지급했고, 맞죠? 별삭과 무산과 전시도 지급다. 이 별삭과 무산과 전시란 거는 뭐냐면은, 자, 별삭과라고 하는 거는 한외과 같은 걸 얘기를 하고요. 무산과 전시라고 있죠. 고려시대는 문산계와 무산계로 나눈다고 그랬죠. 문산계는 문관과 무반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산계는 탐나 왕족이라든가 향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무산계로 분리를 합니다. 분류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산과 전시라고 하는 것은 그 무산계에게도 뭐했다? 토지를 줬다. 이런 얘기 되겠죠. 4번 관품에 따라 18등급으로 나누어서 전지와 시지에 대한 수조권을 지급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같은 양을 지급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5번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가 돼 나가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이거는 전현직자에게 주다가 시정 개정전식과 문종대 때 경정전식과에서는 누구한테만 주는 거예요? 현직자에게만 주죠. 그러니까 국가의 토지에 대한 지배권이 강화가 돼 나가는 방향에서 개편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번이 옳지 않는 설명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왕의 제2기간에 재임 기간에 있었던 경제 모습으로 오른 것은 자, 일전에 나의 아우인 의천이 이랬습니다. 그러면 숙종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봅시다. 문종의 아들 숙종, 그 다음에 문종의 아들이자 숙종의 동생이었던 의천이죠. 의천이 주전도감이라는 관청을 두고요. 그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던 의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전도감을 두고 여기에서 화폐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화폐를 사용하면 쌀, 운반의 수고를 덜고 간교한 무리의 속임수를 막을 수 있으며 녹봉의 지급과 국가 재정관리에 편하다고 권유했다. 이에 이제 주전도감에서 화폐를 발행하도록 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대 누구 때? 숙종대 때 얘기입니다. 현재. 그렇죠? 나의 아우인 의천이 그랬으니까 나의 숙종이죠. 해동통보뿐만 아니라 이때요. 해동중보, 삼안통보, 삼안중보, 동국통보, 동국중보, 은병, 활구라고 하죠. 다양한 화폐가 나옵니다. 이때 나온 거죠.
2번 전한국에서 백동화가 발행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개항 이후에 정부의 개화 정책의 일환에서 나온 거죠. 5번도 마찬가지예요. 궁궐 중건 비용을 마련하기 당백전 흥선대원군 때요. 이거 고종대 때네요. 둘 다니까 그죠? 고종 때. 흥선대원군의 경복궁 중건 과정에서 발행했던 화폐입니다. 당백전. 3번 명도전, 반양전, 오수전 철기시대 때 중국의 화폐가 같이 들어온 거죠. 4번 공인이 상평통보를 사용해서 물품을 조달했다. 공인, 대동법 시시론에서 나타난 특허 상인을 뭐라고 그래요? 공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상평통보는 조선 후기 숙종대 때 유통됐던 광범위하게 유통됐던 화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 숙종대 때의 사실을 묻고 있습니다. 1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190페이지로 바로 넘어가서 고려 사회의 문제 1번으로 하겠습니다. 밑줄 친 평양과 평양의 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진 것은 였죠. 1. 평양은 평장사 김영관의 산업이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쭉 읽으면 경기도 양주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서 부유하게 됐다. 그러니까 돈을 좀 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산업인데 솔고노비예요? 외고노비예요? 외고노비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산업인데 산업이 중에는 주인집 안에서 기간은 솔고노비가 있고요. 주인집 밖에서 기간은 외고노비가 있습니다. 지금 평양은 누구냐 그러면은 산업인데 외고노비요. 열심히 해서 재산을 모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외고노비입니다. 그럼 평양의 처가 누구냐? 평양의 처는 지금 소감, 왕언제,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인데 평양의 처는 뭐예요? 여기서는 바로 솔고노비예요. 집 안에 기간은 노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겠습니다. 평양은 자신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외고노비는요, 자신의 재산을 가질 수 있어요. 세습도 가능합니다. 노비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외고노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고노비는 신분만 외고노비지 거의 먹고 사는 것은 일반 누구하고 비슷하냐 그러면은 누구예요? 평민들 있죠. 이 평민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평민과 비슷하다. 니은 평양은 주인집에 살면서 잡일을 돌봤다. 평양은 그럼 그거는 솔고노비라는 얘기예요. 솔고노비가 아니라 외고노비입니다. 디귿 평양의 처는 국가에 일정량의 신공을 바쳤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산업인데 이거는 공노비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까? 그죠? 공노비. 리을 평양의 처는 매매, 증여,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산업이면서 집안에 있는 솔고노비였던 누구? 평양의 처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기역과 리을이 여기서 바르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 4에서 말하길 지난해 밀성 관내의 뇌산 부곡 등 세 곳은 홍수로 논밭 작물이 피해를 보았으므로 청컨대 1년 조세를 면제하십시오 라고 하니 따랐다. 향과 부곡, 악공, 잡류의 자손은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간 폐연은 충주의 다인초소인데 주민들이 몽골의 침입을 막는 데 공이 있어 현으로 삼아 충주의 속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고려시대 때 지금 3, 4 특수행정구역 그 다음에 향, 부곡, 소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1. 소의 주민은 주로 농사를 지었다. 소는 수공업이나 광업에 종사하는 특수행정구역이죠. 주로 농사를 지었다란다면 향, 부곡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향, 부곡, 소민은 일반 평민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합니다. 2번 X죠. 3번, 부곡민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번째, 소의 주민이 공을 세우면 소가 현으로 승격될 수가 있었다. 그렇죠? 세 번째 자료 같은 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명학소가 충순현이 됐다거나 공주 명학소를 얘기합니다. 망이 망소의 봉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망이 망소의 봉기로 인해서 공주 명학소가 향부곡소입니다. 충순현으로 승격이 된 거예요. 그렇죠?
처인 부곡이 몽골의 1차, 2차 침략을 주도했던 살리타를 죽였죠. 처인 부곡민들이. 처인의 용인이라고 했습니다. 처인 부곡이 처인 현이 된다거나 그래서 특색연구역이 양인 집단으로 승격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고역이죠. 다섯 번째. 향 부곡 소의 주민은 신분제도상 천민층에 해당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분제도상 야항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일반 농공상보다는 더 천시됐던 양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이 바른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다음 사건의 발생 시기에 역사적 사실로 맞는 것은 국가에는 경계의 난 이래로 귀족 고관이 천한 노비들 가운데 많이 나왔다. 왕후장상의 시가 어찌 있냐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앞에 한번 나왔었죠. 최충원의 산호, 만적의 봉기 때 경문입니다. 최충원, 신종대 때인데요. 1198년이에요. 그럼 무신정권 시기거든요. 최충원 때예요. 1번 신진사대부예요. 고려 말이죠. 2번 친송 북진정책은 고려 초기에 대외정책입니다. 3번 천민들의 신문해방운동이 나타났다. 만적의 봉기 이외에도 공규 명학수의 봉기라든가 이비 패자의 봉기, 최강수의 봉기, 또 담양에서 이연년 형제의 봉기 등 무신정변 기간 동안에요. 하층민들의 지배층에 대한 저항, 반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4번 교관겸수를 주장하는 천태종이 유행하였다. 고려 전기 때 의천의 해동 천태종이고요. 고려 후기라고 한다면 진울의 조계종이 돼야겠죠. 5번 상정 고구매문이 금속알자로 인쇄했다. 이건 인쇄했다는 기록이 이기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상정 고구매문 현재 남아있지는 않아요. 이거는 1234입니다. 1, 2, 3, 4년. 고려 인종대 때 최윤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최윤의입니다. 을에서예요. 그걸 고려 고종대 때 강화촌도 이후에 몽골 침략 때 강화촌도 이후에 강화도에서 금속알자로 인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현재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금속알자는 할자본은 1377년 고려 우왕대 때에 금속알자로 인쇄했다는 뭐죠? 직지심체요절이다. 원래 명칭은 좀 길다고 그랬죠. 백운화상, 초록불조, 직지심체요절. 줄여서 직지라고 되어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등재했다고 그랬죠. 이게 현존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금속알자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신정권 때의 사실로서 바른 것은 3번. 바로 천민들의 신문해방운동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아래에 서술된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런 충선왕 보기교서에 나와 있는 권문세족, 일반 재상지종이라고 하는 가문인데요. 왕실과 혼인할 수 있는 가문이에요. 그걸 재상지종이라고 그래요. 권문세족을 곧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신정변은 이들이 몰락하는 계했다. 이건 문벌귀족을 얘기하겠죠. 무신정변에서 문벌귀족이 몰락을 하죠. 두 번째, 고려국의 정계 요직을 장악한 최고 지배 세력이었다. 맞죠? 얘네들이 도평의사사를 중심으로 원나라 세력을 배경으로 재경 부재 대지주로서 많은 막강한 정치적인 경제적인 토대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3번은 누구예요? 바로 신진사대부죠. 성리학을 학습하고. 4번은 누군가요? 이자겸의 난이죠. 1126년에 이자겸의 난입니다. 문벌귀족이죠. 5번은 누구예요? 바로 신진사대부입니다. 여기서 권문세족은 2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의 가족제도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이렇죠. 자, 이건 지금 보면은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은 남녀 평등이에요. 고려시대입니다. 정확히는 고려에서 조선 15세기, 조선 초기까지, 조선 초기 15세기까지 정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기억. 제사는 불교식으로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지냈다. 자녀 윤회 봉사죠.
이게 아들이나 딸이나 윤회봉사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뭘로 가냐면은 장자봉사, 장남이 제사를 지내는 걸로 갑니다. 장남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씨바지를 드리기도 하고요. 양자를 드리기도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장남, 아들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재산도 물려주고 제사도 물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언제 때 이렇게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17세기예요. 17세기. 주자가 집에서 해야 할 의례 행사에 대해서는 책이 있습니다. 주자가례입니다. 이 주자가례가 확립되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에도 재산 상속에서 보면요. 자녀 균분 상속에서 장자 상속으로 가정 내에서 남녀 평등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똑같습니다. 지위가. 근데 이게 17세기에 가면은 뭘 돼요? 남존 여비로 바뀝니다. 고려에서 16세까지는 장가가는 분위기입니다. 혼이 나면 장인 집으로 간다. 이것이 시집. 혼이 나면 여자가 남자 시댁 집으로 간다. 시집. 이름이에요. 시집. 시댁 집으로 간다는 거죠.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을 때 화장, 매장 같이 나오는데요. 같이 나오는데 화장이 더 많습니다. 여기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고 그래서요. 화장과 매장 같이 나오는데 주로 매장 풍습입니다. 아무 데나 매장하면 안 되겠죠. 명당 자리에다 매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풍수지설에 의한 산속 문제, 묘지쟁탈전 이런 것들도 이때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대체로 이래요. 그러니까 기억은 좀 맞죠. 이쪽입니다. 여기를 묻는 겁니다. 고려에서 16세기까지요. 자, 북의 위주의 족보를 편찬하면서 동성마을이 이거는 17세기 주자가례가 확립된 이후에요. 그러니까 가정 내에서 남녀 평등에서 남존 여비로 바뀌죠. 또 가부장적인 가족제도가 되면서 니은과 같은 얘기가 나온다. 디귿은 태어난 차례대로 호족에 기재해서 남녀 차별하였다. 이것도 이전입니다. 근데 이유는 아들을 먼저 쓰고 딸을 빼버려요. 뒤로 밀리거나. 리은은 아들이 없을 때는 양자를 드리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냈다. 이제 자녀 윤회봉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이 고려시대 때고요. 고려에서 16세기 때까지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17세기 주자가례가 확립된 이후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사회조직은 뭐냐? 이 비석은 보물 614억, 사천 흥사리 매향비로 했습니다. 마지막에 이 비석을 세운 가는 향나무를 땅에 묻는 무리 또는 향을 피우는 무리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랬죠. 매향이죠, 매향. 향나무를 뭐 한다는 거죠? 매장한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매향. 향나무를 매장하는 무리를 그래서 향나무의 무리, 매향하는 무리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향도라고 얘기를 한다. 향도다. 2번이 되겠습니다. 향약은 향촌 자치규약이에요. 조선시대 때 사립 양반들이 향촌 사회에서 지위 유지 목적이죠. 둘에는 노동력이죠. 노동력. 경제소는 조선시대 때의 5번의 유양소하고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양소는 향촌에 있는 자치기구예요. 국가가 설치한 게 아닙니다. 지방의 양반들이 설치를 했고요. 대신 유양소에서는 지방에 파견되는 수령에 대한 감시, 보자, 향리에 대한 규찰, 또 그 지방 백성에 대한 풍속 교정일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유양소는 지금의 지방의회다. 그러니까 완전한 지방 분권적인 성격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가에서는 서울에 있는 자치기구다. 그래서 경제소라고 해서요. 지방 유양소를 구성하고 있는 좌수나 또는 별감 이런 자식들, 그 사람들의 자식들을 인질로 끌어와서 각종 사무 연락 이런 걸 담당케 합니다. 그 인지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은 경저의라고
경절이라고도 얘기한다. 또 유양소의 양반의 자식들을 국가에서는 그것도 부족해서 각 가명에다가 가명 도청 소재입니다. 영에 있는 자치기구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영재소에서 유양소의 자식을 영재소로 끌어온 그 자식을 우리는 뭐라 한다? 영절이라 한다. 그렇지? 경절이 영절이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고려시대 때 기인제도, 통일신라 때 상수리 제도와 같다. 인질제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경계소, 유양소는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 향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향도는 조선시대 때 국가가 공적으로 이 노동력을 동원하기도 하고요. 요즘 지금 많이 없었습니다만 상여 나갈 때 상여꾼이 있죠. 그 상여꾼도 향도에서 기인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상여라고 하는 걸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람이 죽었을 때 예전에는 꽃상여, 꽃으로 만든 상여를 메고 이제 매장지까지 가잖아요. 요즘은 이제 장의사차로 운구를 하죠. 시신을 운구하는데 옛날에는 상여를 메고 마을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장지로 가잖아요. 그때 그 상여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동력 공동체를 얘기한다는 것이죠. 자, 7번으로 하겠습니다. 고려시대에 지어진 다음 노래가 고발하는 사회 문제점을 고려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밑줄 요즘 권세를 가진 자가 있습니다. 상률가인데 문제 8번도 상률가요. 상은 도토리 상자에 률은 밥률 밤. 그러니까 도토리나 밤을 주워 먹는 겁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고려 말 굉장한 경제 파탄 속에서 나타났던 시예요. 시. 그러면 지금 요즘 권세를 가진 자가 백성의 논밭을 빼앗아서 그렇죠. 산호가 내를 경계로 논기 받기를 만드나니 이렇습니다. 자, 산호는 산호비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권세를 가진 자라고 한다면은 권문세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권문세족에 대한 설명으로서 1. 누구예요? 신진사대부죠. 2. 얘가 권문세족이네요. 3번 신진사대부죠. 4번은 문벌귀족입니다. 5번은 신라 말 장군 성주라고 불리는 누구? 지방호족이죠. 그래서 2번이 권문세족이에요. 자, 8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8번 보면은 고려시대 역시 백성의 고통을 표현한 시, 상률가입니다. 이 자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당시의 시대상과 거리가 거 고려 말이에요. 원간섭기 때 나온 얘기입니다. 1번 토지에서 여러 번 세금을 거두었다. 이건 뭐 수치체제 모순 속에서 어느 시대나 이게 나오죠. 두 번째, 권세가의 토지는 산천을 경계로 삼았다. 바로 산천을 경계로 삼았다는 얘기는 왼쪽에 7번 문제에 넷째 줄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산, 천, 위표라고 했습니다. 위표. 산과 냇가를 경계로 한다라는 얘기야. 뭐가? 토지가.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뭔가요? 농장입니다. 그 농장 확대 그러면은 국가 재정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농촌 농민 경계 피폐란 말이에요. 피폐. 이게 산천이표입니다. 그치? 고려 말의 토지제도의 모순이죠. 녹과전제는 백성들의 궁핍상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맨 밑에 해설 좀 봐봐요. 녹과전은 고종 때인 1251년에 관료의 녹봉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 경기도 8개 현, 8현 지역에 지금은 토지다라고 있죠. 고종 1257년을 수정 좀 해야겠습니다. 원종대 때입니다. 1271년이에요. 수정하세요. 고종대 때가 아니라 원종대 때입니다. 그러니까 1270년에 개경환도가 단행됐죠. 개경환도에 반발해가지고 1270년에서 73년까지 삼별조항령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개경환도 이후에 1271년 원종대 때 원종 12년입니다. 이거 원종 11년이거든요. 그래서 이 1271년에 녹과전이라고 하는 토지를 현직자에게 경기도 8현, 8개 현 이내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녹과전제는 백성들의 궁핍상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관리대에게 주는 거예요. 4번.
곤궁한 백성들은 도토리와 밤을 주어 연명하는 수가 많았고 5번 고려말 과전법은 이러한 시대상을 반영한 결과였다. 이 녹과전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고려 마지막 왕 봉양왕 4년 1391년이죠. 이게 바로 조선의 토지에 됐던 뭔가요? 과전법이다. 이렇죠. 그래서 8번은 3번이 잘못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217쪽에 고려 문화사로 바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7쪽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이 왕명을 받아 편찬한 책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지금 내용을 보면은 김부식의 삼국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묘척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하고 나서요. 곧바로 편찬했던 그러니까 1145년의 기전체 사서 바로 삼국사기예요. 그죠? 1번 현존 가장 오래된 역사서고요. 2번 기전체입니다. 기전체는 아시겠습니다만 본기, 세가, 지, 표, 열전 이렇게 5개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김부식의 삼국사기는요. 세가가 없어요. 세가. 조선 초기에 편찬된 고려사도 기전체인데 고려사는 본기가 없습니다. 3번 고구려 계승의식보다는 신라 계승의식이 더 많이 반영됐고요. 4번 몽골 침략의 위기를 겪으며 우리의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움직임에서 편찬된 책은 따로 있어요. 맨 밑에 해설해 보겠습니다. 이규보의 명종대 때 동명왕편이라든가 충렬왕대 때 일연의 삼국유사 같은 시기 이승유의 제왕운기 이런 것들이 언제요? 바로 무신정변을 겪고 몽골 침략을 겪으면서 당시 지식인들이 편찬했던 책들입니다. 우리의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이거는 한참 뒤 얘기죠. 5번 현실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유교 사관의 각에서 편찬된 사서이다. 맞죠? 그래서 4번이 김부식의 삼국사기하고는 거리가 좀 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역사인식에 따라 편찬된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이렇습니다. 자, 자료는 이련의 삼국유사 아시죠? 삼국유사의 서문 내용이에요. 서문. 그러면 이런 역사 인식이라고 한다면 문제 1번에 4번 다시 한번 보세요. 이런 인식이에요. 몽골 침략의 위기를 겪으며 우리의 전통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는 움직임에서 편찬된 이러한 역사 인식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정통과 대의명분을 강조한 역사서는 이재현의 사략입니다. 성리학적 사관의 각했던 이재현의 사략인데 밑에 해설해 보면은 이재현의 국사로 되어 있어요. 국사. 수정 좀 해야겠습니다. 국사가 아니라 이재현의 사략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재현의 사략. 수정 좀 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기초하여 2번은 뭐예요?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문제 5번 선지 내용이 2번 문제 2번 선지예요. 아시겠죠? 3번은 뭔가요? 고구려 계승의식을 반영하고 고구려의 전통을 노래하고 이건 이규보의 동명왕편에 대한 얘기입니다. 4번 우리의 조유문화와 전통을 중시하시며 단군신화가 수록되었다. 이련의 삼국유사죠. 5번은 16세기 살인들 있죠. 중국 중심의 역사의식을 토대했던 살인들의 역사의식이 5번 내용입니다. 여기는 4번이 이련의 삼국유사와 같은 그런 의식, 역사의식이 반영된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로 하겠습니다. 다음 글을 쓴 승리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 자, 이 글은 진울의 정해결사문의 일부 내용입니다. 정해결사. 신앙결사 운동에서 정해결사예요. 누군가요? 진울입니다. 조계종을 개창했던 바로 진울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진울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보겠습니다. 불교와 유교의 통합을 시도하였다. 자, 이거는 고려말 진각북사 해심입니다. 유불일치설 얘기합니다.
2번은 백년결사, 요새죠, 요새. 무신정권 때. 3번, 교장을 간행해서 동아시아 각국의 불교학설을 정리하였다 그랬습니다. 교장, 이거는 의천에 대한 얘기입니다. 5번 봐봐. 5번, 이론과 실천의 양면을 중시하는 교관겸수를, 이것도 누구죠? 의천이죠. 교관겸수, 지관, 해동 천태종의 교리예요. 누구의? 의천의. 그지? 정해쌍수, 정해결사운동 때 정과 해를 같이 수행하자. 도노점수. 깨달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수행한다. 이거는 누구죠? 조계종을 개창했던 조계종의 교리고요. 진울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4번이죠. 꾸준한 수행으로 깨달음만의 확인을 아울러 강조한 도노점수를 중시했다. 정해쌍수, 도노점수. 이 조계종의 교리며 누구? 진울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으로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지금 여기 설명한 사찰과 관련이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자료는 누구예요? 의상이 세웠다. 고려시대 사천왕상 벽화가 있고 조사당에 또 주심포 양식이다. 영주 부석사입니다. 이 영주 부석사에는 신라 양식을 계승했었던 바로 불상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이 여기 있습니다. 2번이죠. 일본에 거대한 미륵보살 입상이 있다.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입니다. 고려시대죠. 고려시대. 3번은 뭐예요? 진울이 수선사 결사운동을 전개한 곳은 전라남도 순천 송강사입니다. 그 다음에 4번 금속활자인 직지심체 요절이 간행됐다 그랬죠. 이건 청주 흥덕사입니다. 1377년이라고 그랬죠. 김부식이 지은 대각국사 의천입니다. 대각국사비가 세워져 있다. 이거는 개성 영통사라는 사찰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얘기가 있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바로 2번이 여기에 해당되었습니다. 무량수전 안에 있는 소조 아미타 열애 좌상, 신라 양식을 계승한 불상이며 통일신라 때에 고려시대 때 가장 큰 좌불상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번은 2번이 이 사찰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5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의 인물이 수행한 활동으로서 옳은 것은 였죠. 기억, 니은. 기억이 지금 통일신라 시대 때 누구예요? 의상입니다. 문무왕이 도성을 새롭게 짓고자 하니 의상이 말하기를 비록 궁벽한 시골 띠집, 띠를 엮어서 만든 띠집에 있다고 해도 바른 도를 행하면 복된 일이 오래 갈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하면 사람을 수고롭게 하여 성을 쌓을지라도 아무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하니 왕이 곧 그 성을 쌓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랬죠. 얘는 의상이 건의했습니다. 문무왕에게. 자, 니은은 두 번째 자리입니다. 니은은 누구냐면은 고려국의 진울입니다. 진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선결사의 진울이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고 항상 선정을 익히고 예불 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어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경영한다라고 결의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진울인데, 그러니까 의상과 진울입니다. 1, 2번 의상이라는 설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봅시다. 1번은 이제 의상이 아니라 자장입니다. 자장. 선덕여왕대 때 자장이고요. 황룡사 구축목탑 근위. 이 왕은 누구라고요? 선덕여왕이에요. 두 번째 세소고개를 만든 사람은 진평왕대 때 원광법사입니다. 화랑도의 세소고개죠. 3번 니은 진울입니다. 순천 송광사에서 수선사 결사운동, 수선 결사운동이죠. 바로 이 누구죠? 그 진울에 대한 얘기예요. 네 번째는 국청사를 중심으로 고려 천태종을 창시했다. 네 번째 얘기는 누군가요? 바로 의천이요. 의천. 그 다음에 5번 기억, 니은 모두 다 불교 대중화에 있다. 그래서 불교 대중화 그러면 딱 세 사람만 기억하시면 돼요. 통일신라 시대 때 원효와 또 의상과
고려 광룡대 때 누구죠? 균여입니다. 이 두 사람은 만날 수는 있지만은 균여는 이 사람들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이 세 사람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럼 무조건 불교 대중화예요. 원효의 연불 중심의 불교 있죠? 의상의 불교 사상도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습니다. 화엄 사상의 그 의상입니다. 균여의 보현시본과 열한수 참불가이면서 바로 이건 향가로 기록됐다. 불교 대중화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번도 X입니다. 따라서 5번의 문제는 3번 선지가 여기서 진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른 설명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아래 지부는 안양의 충렬왕대 때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소개했던 그 안양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제시된 이념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였죠. 자, 뭐예요? 성리학을 얘기할 겁니다. 1. 맞죠? 공민왕 개혁 추진 시기 진출한 개혁 세력의 즉 신진사대부입니다. 2번. 사장 중심의 유학으로 인간의 심성과 우주 원리 문제의 탐구에 적극적이었다 하는데 이거는 16세기 때이고 조선시대에 들어가서 들어왔었을 때 수용 초기의 성리학은 현실적이고요. 현실 개혁적이고요. 또 실천적인 이러한 유학이었었습니다. 수용 초기입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2번은 잘못된 설명이에요. 인간의 심성과 우주 원리 문제 탐구에 적극적이었다는 사림 집권기 때 16세기 이후가 됩니다. 3번 맞죠?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실천적 기능을 강조했다. 이 얘기입니다. 4번 소학과 주자가를 중시했고 맞죠? 5번 이 이념에 근거한 역사관은 정통의식과 대의명분을 강조하였다 그랬습니다. 이재현의 사략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에 7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죠. 다음 보기에 불상이 만들어진 시대의 문화재가 아닌 것은 광주 춘궁리 철불, 안동 이천동 석불, 영주 부석사 소주아미타 열애자상 언제요?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때의 문화재가 아닌 것은 1, 2, 3, 5 다 고려시대요. 자, 네 번째 경주 배리 석불입상은 신라시대 때 불상입니다. 경주 배리에 있는. 근데 원래 세 개가 이제 서 있는 입상 모습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원래부터 세 개가 이렇게 있는 건 아니고요. 원래는 어땠어요? 따로따로 흩어져 있는 것을 지금 그 기본서에 사진 나와 있잖아요. 사진 하나로 모아놓은 겁니다. 흩어져 있는 걸 모아놓은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 2, 3, 5는 다 고려예요. 4번은 경주 배리석 불상은 삼국신라시대 때의 불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8번요. 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이렇죠. 자,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문화유산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고려 충모광대 때 대리석 탑입니다. 대리석 탑 그럼 여기서 지금 뭐죠? 5번에 경천사지 10층 석탑과 또 이거에 영향을 받은 뭐죠?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5번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에요. 고려 석탑은 다층 다학탑입니다. 그 중에 월정사 거 있죠. 8가 9층 탑이에요. 월정사 8가 9층 탑은 어느 나라에 영향을 받았냐 그러면 중국 어디에? 송입니다. 송나라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일하고요. 경천사 있죠. 지금 나와 있는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어디에 영향을? 원나라에 영향을 받았다. 이거에 영향받은 탑이 바로 조선 세조 때 뭔가 나오죠? 원각사지 10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다. 대리석이에요. 대리석. 모양은 똑같습니다. 이렇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8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몇 번?
5번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뒤에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긋은 이 시기의 문화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은 원의 간섭을 받던 이 시기에 원간섭기입니다. 왕실이나 권문 세족의 지원을 받은 유명 화원들의 세밀한 묘사와 화려한 색채를 특징으로 하는 불화가만이 제작되었다. 화엄경의 한 장면을 그린 이 수월관음도는 당시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로 일본의 가가미 신사에 소장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원간섭기 문화입니다. 1. 서역이죠. 서역 기행문인 왕오천 축국전. 이건 누구 때예요? 통일신라 때 해초죠. 해초. 인도의 오천 축국을 다녀와 쓴 기행문입니다. 2번. 대리석으로 경천사지 십층석탑을 제자가 있다. 이건 언제죠? 원간섭기 해당이 되죠. 그렇죠? 원각사지 십층석탑은 세조고요. 경천사지 십층석탑 원의 영향을 받았었던 이거죠. 요거의 영향을 받은 것이 조선 세조 때 원각사지 십층석탑이라는 겁니다. 맞죠? 2번은 3번. 승려의 사리를 안치한 승탑이 처음 등장했다. 이거는 사리탑. 승려의 사리탑입니다. 한자로는 부도라고 부도. 또는 승탑. 이렇게 합니다. 사리탑이요. 이는 불교에 뭐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어요? 선종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죠? 선종의 영향. 그렇죠? 그러니까 선종이 유행했던 고려 신라 하대라든가 고려 후기라든가 이때 뭐가 많이 만들어진다? 사리탑 혹은 부도 혹은 뭐죠? 승탑이 많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려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된 것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왕실의 무덤으로 돌무지 덧널 무덤. 이거는 언제 나오죠? 고구려 초기에 나온 거죠. 돌무지 덧널 무덤은 한자는 적석총이다 라고 일합니다. 5번 설총. 통일신라 때 설총입니다. 이 둘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몇 번이죠? 2번. 대리석으로 경천사지 십층석탑을 제작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문제 한번 봅시다. 가마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렇죠. 탐구활동으로입니다. 응로 됐나요? 오탈자 나와 있죠. 탐구활동으로로 수정용 하시고요. 자, 가나다라마에서 가가 어디요? 청주 흥덕사지. 1번 보겠습니다. 틀린 걸 찾아봅시다. 직지심체 요절의 인쇄 과정을 파악한다. 봐야겠죠. 나번 지금 어디예요? 나번이 논산 관촉산가요? 그죠? 논산 개태사네, 개태사. 그죠? 논산 개태사. 팔상전에 나타난 목탑 양식의 특징을 찾아본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논산 개태사는 말이죠. 이 태조 왕건이 이 936년 후삼국을 치고 그거를 기념한 사찰입니다. 자, 밑에 해설에 나와 있죠. 직경 289cm, 높이 96cm, 둘레 바로 910cm. 대형 솥주걱이 이를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번도 그렇고요. 3번 2번 팔상전에 나타난 목탑 양식의 특징을 찾아본다. 팔상전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은 팔상전은 바로 17세기 조선 중기 때 건축물입니다. 보은, 속리산 보은입니다. 법주사 팔상전이에요. 법주사 팔상전. 통구조입니다. 내부가 통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번이 지금 논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보은이에요. 보은. 그죠? 그다음에 다가 지금 안동 봉정사에서 안동. 팔만대장경은 다가 아니라 그죠? 마죠. 합천 해인사에서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네 번째 라가 지금 어딘가요? 군의인각사입니다. 군의인각사는 이련이 삼국유사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라번 이련이 삼국유사를 집필한 경위를 알아본다. 맞죠? 이것도 그죠? 그다음에 마가 지금 어디예요? 안동 봉정사입니다.
주심포 양식 건축물의 구조와 특징을 분석해 본다. 안동 봉정사 극락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심포 양식이죠. 주심포는 아시죠? 뭔지. 주심포 답포할 때, 자, 이거 팔짝 지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이렇죠.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기둥이 이렇게 있고요. 지면입니다. 기둥과 천정, 지붕을 공포 하나로 메꿔 놓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주심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둥과 기둥을 다시 이으고요. 기둥과 지붕 사이에 공포를 하나씩 넣는 게 아니라 하나 추가한다거나 두 개 추가한다거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공포가 여러 개입니다. 그럼 뭐요? 답포. 만을 다자를 써요. 그래서 답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답포다. 그리고 하나만 있는 것은 뭐다? 주심포다. 라고 합니다. 답포 양식은 원나라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은, 2번이 잘못됐죠. 팔상견, 나가 지금 뭐요? 논상건데, 팔상견 그러면은 지금 어디에? 팔상이 나타나는 목탑 양식. 보온 법주사 팔상견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잘못된 설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의 중세 문화사까지 시간에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세, 조선의 정치사 파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